마지막 장. 마지막 장입니다. 장자가 세 부분인가?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소요장은 제일 처음에 하는 북얘기, 두 번째는 이제 요임금이 막고야산, 먼 고야산 찾으러 갔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건 요거죠. 요 이제 10번, 11번은 얘긴 다르지만 하나로도 사실 묶을 수는 있긴 해요. 해시와 장자의 대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해자위 장자왈 오유대소 한데 인위지 절하. 기 대본은 옹종이 불중 승목하고 기 소지는 권곡이 불중 규교라. 입지도하여도 장자 불곤이라. 금자지연은 대의 무용하니 중소동거이 아니라. 장자와 자독불견 리성호와 비신이 복하야 이후 오자 하며 동서도량 불피고하라가 중어 기벽하야 사어 망곤이라. 끝나죠. 금부 이게 일단 리로 있습니다. 금부리우는 기대약 수천지 운하니 기능위대이나 불능집설하. 얘가 두 개로 끝납니다. 금 자유대수 환기무용이나 하불이죠. 앞에 문장하고 수지어 무하유지향 광막지야 하야 방황호 무위 기측하며 소요 침와 기하오 불려 금부 물무 해자이니 무소가영 안소 공고제리오. 이 앞에 문장하고 문장 패턴이 비슷해서 앞에 문장을 꼼꼼히 읽으면 뒤에 문장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해자위 장자왈 오유대수 인위지 절하. 나한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저나무라고 한다. 뭐 이게 가죽나무 그러는데 보통 오래 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저나무라고 하는데 그 대본은 여기 완전히 대꾸 문장이죠. 대본 대소지. 대본은 큰 뿌리라기보다는 줄기죠, 줄기. 큰 몸통은 옹종도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좀 고전어에서 이게 발음 비슷한 거 대부분 연면어라 그래서 한 단어를 나타내죠. 이건 옹종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옹이라 그래요. 옹이가 울퉁불퉁하게 많은 거예요. 나무를 켜려면 이게 반듯하고 결이 잘 뻗어야 되는데 이건 뭐죠? 옹이가 많고 뒤틀려 있는 거죠. 그 큰 기둥은 몸체는 옹이가 많고 울퉁불퉁해서 승과 묵을 먹잖아. 먹줄도 먹지 아니하고. 이 장인이 쓰려면 나무를 승하고 묵을 대야 되는데 그게 들어맞지 아니하고. 그 작은 가지는 권곡도 한 단어죠. 이렇게 비비 꼬인 겁니다. 배에 꼬이고 뒤틀려서 컴파스와 직각자, 그죠? 직각자와 컴파스도 들어맞지 않으니 길에 서 있는데도 장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대수를 얘기한 이유를 이제 다음에 들추죠. 지금 그대의 말은 지금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문장이 바뀌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의 말은 대의무용, 그냥 거대에서 쓸모가 없어서
뭇 사람들이 다 그대를 떠나고 있어.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죠. 자독불견 니성화, 그대는 독불견 유독 보지 못하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독불견이란 말이 성어처럼 많이 씁니다. 그대는 니 혼자만 이런 거 못 봤니? 이런 얘기죠. 그대는 니와 성을 살쾡이와, 이게 이제 들고양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이제 생으로도 읽고 성으로도 읽는데 뭐 어느 거나 읽거나, 그대는 들고양이와 살쾡이와 들고양이를 보지 못하였어. 비신이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오자를 기다린다. 오자는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먹잇감이죠.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동쪽 서쪽으로 뛰고 점프하고 다니죠. 뛰고 점프하고 다니면서 높낮이도 피하지 않는데, 높고 낮은 거 다 다니는 거예요. 높낮이도 피하지 않는데, 여기 피자가 이거로 되네. 원래 글자가 원본이 사실 이게 고쳐서 그렇지 요거로 되어 있죠. 원본은 요렇게 요 글자만 있는 거예요. 뭐 원래 글자입니다. 이게 높낮이를 피하지, 높고 낮음도 피해야 되지 않는데, 고양이 같은 거 높은 데 떨어뜨려도 뭐 문제 없죠. 그렇지만 기와 벽에 빠져서 망고에서 죽는다. 중자로 다 받았죠. 앞에서 여기 그 해시가 불중 승묵, 불중 구교, 여기에 들어맞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암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기는 덫이죠, 덫. 벽을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벽도 이제 덫입니다. 덫인데 이제 이걸 기는 땅 위에 설치하는 거고, 벽은 이제 그 땅을 파서 만드는 함정이란 뜻도 있기도 하고, 또 벽에는 수레를 뒤집어 엎는 장비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장치죠, 장치. 동물들을 잡는 덫과 함정에 걸려서 그물 사이에 죽고 만다. 기병, 망고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죽고 만다. 지금 금부 저 니우는 털이 긴 소를 얘기해. 털이 기니까 굉장히 큰 소죠. 지금 털이 긴 큰 소는 그 거대한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으니, 니를, 이 큰 소를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큰 소가 쥐 한 마리 잡지를 못한다. 지금 그대는 대수, 큰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쓸모없음을 가지고서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합을 왜 하지 않느냐죠. 무하유지양과 광막지하에 이것을 심어놓고 그 곁에서, 그 나무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방황,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그 아래에서 누워 침와죠. 누우며 여유롭게 자기 뜻을 얻은 사람 마냥 여유롭게 그 밑에서 눕질 않는가. 불부 근부죠. 이건 도끼죠, 도끼. 자기와 도끼죠. 자기와 도끼의 요절을 당하지 않고 당하지 않으니 아무 해가 없는 물건이고, 당하지 않으니 아무 해를 받지 않는 물건이며, 무소가양, 쓸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곤고하겠는가, 괴롭겠는가, 힘들고 피곤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해시가 결국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죠. 아마 그 마지막 두 장에서 핵심은 아마 이 대의무용일 겁니다. 대의무용. 대의무용은 장자의 말을 가리키는 거고, 역시 해시는 똑똑한 사람답게 비유, 멋진 비유를 쓰죠. 이 저라는 말이 오래 사는 나무가 많이 쓰이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쓰임새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나무처럼 우리 제목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인재라 그러고, 이 쓸모가 있어야 돼. 전통적인 비유죠. 근데 이 장자, 돌아보지 않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나무냐. 너도 똑같아, 장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핵심은 중소동 과야 그러죠. 누구도 너한테, 많은 사람이 너한테서 다 함께 떠나버린다. 너 혼자 외로울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자는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또 듭니다. 하나는 작은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작은 동물로. 뭐 자체로 작진 않죠. 여기 이 니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이제 큰 동물로 비유를 하죠. 작은 동물은 날렵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잘 잡지만 이 덫 같은 데 걸려서 죽을 수가 있죠. 또 큰 동물은 엄청나게 큰, 또 작은 건 못 잡아. 날렵하긴 한데 이 덫에 걸리고, 큰 동물은 덫엔 안 걸리, 너무 큰 덫엔 또 안 걸리는데, 얘는 또 이 훌륭하긴 하지만 이 쥐를 또 못 잡죠. 쥐 같은 걸 잡을 수 없어요. 자, 해시는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작은 동물도 쓰임새가 있지만 작은 건 작은다는 대로 걸리고, 큰 거는 또 굉장히 크지만 또 작은 거에 또 약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너는 큰 대수가 있는데 왜 그 소용이 없다고 걱정을 하지만, 무하유지양과 광야지야에 서서 방황하고 소염, 이 방황이라는 게 우리 헤매는 게 아닙니다. 방황, 소요 같은 말이고, 무위기측, 침어학이야 같은 뜻을 반복해서 강조해 쓴 겁니다. 이 방황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자기 이 생각대로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하고, 소요는 자기 뜻을 얻어서 만족한 상태로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니는 걸 얘기하는 뭐 비슷한 뜻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네가 생각한 쓰임새라는 건 장인한테 도끼질 당해서 해악을 입는 것들 아니냐. 쓰임새가 없으면 곤고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1장은 앞에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앞에 거는 이제 쓰임새를 얘기를 했고, 그거는 무용지용, 쓸모 없지만 사실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하유지향과 광막지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어하고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쓸모없음의 무용지용을 얘기하고, 배를 띄어서 강호에서 논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무하유지향, 어떤 것도 있지 않은, 무하유지향, 보통 유토피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 그리고 아무것도 탁 튀어서 없는 야, 이거는 강호와는 달라요. 완전히 들판. 향과 야라 그랬어요. 이 그러니까 황야, 넓게 탁 트이고 이 눈에 거침이 없는 데에 그 나무를 심어두고, 나무 사람은 그 안에서 여유롭게 다니고, 거기서 넉넉하게 다니면서 누워 자고,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무위는 무소가용, 쓸모 있음에 반대되는 말로 쓴 거죠. 이건 쓰임새라는 게 단순히 무용지용이 아니라, 쓰임새가 결국은 잘못하면 해를 입고 곤고한 처지에 있음을 얘기를 한 거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해시는 그렇게 쓰임새에 집착을 할까? 그죠? 장자는 쓰임새에 대해서 앞에서는 무용지용,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완전히 무하유지향, 광막지야, 그래 전혀 다른 공간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지만 이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두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죠. 하나는 그 정치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난세인데 난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대부분 다 농민이었으니까 농사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 전혀 없어요. 근데 난세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꼼짝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아무 네 성과처럼 자기가 가진 본성대로 열심히 살고, 농민들 하늘에서 비 내려주면 바람 불고 하면 사계절 순환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수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이 사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기벽과 망고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인데, 난세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살고 싶고 내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근데도 끌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쵸? 또 하나 장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쓰임새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소시민으로 살다가는 가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큰 권력을 잡는 거죠. 큰 권력을 잡아서 이 내가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한다, 마치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운영하다. 위대. 근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못 뽑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정치가 어떻게 격변한다든가 라이벌이 생겨나면 작은 일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갑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쓰임새는 결국 그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상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장자는 그거를 무하유지향 광막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위하고 침와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이게 장자의 전언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장자라는 책이 이제 위진 시기에 현학이죠. 우리 현학적이라 할 때가 아니라 현학이죠. 심오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그 무하유지향과 광막지하에 있는 것을 자기의 본성에, 하늘이 주어진 본성대로 맡겨서 그걸 따라서 여유롭게 살면서 하늘의 재앙도, 인위적인 재앙도 장인으로 대축되는, 누구에게 쓰임새 없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난세에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온전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쓰임새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재밌는 해석이죠, 이것도. 근데 사실 그 현학적으로, 위진 현학에 이 심오하게 해석하는 것도 말이 되긴 합니다만, 무하유지향과 광막지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되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해시하고 주고받는 글맛이라 그럴까? 그런 게 없죠. 여기서도 지금 해시는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니까 장자는 그 비유를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지만 앞에서 읽은 것과 뒤에서 읽은 게 차이는, 앞에서는 그 비유를 받아들여서 다른 게 있어 라고 이제 연장을 시키지만, 여기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1장은 좀 더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요유를 전체로 하나를 묶어서 봐야 되지 않을 필요가, 하나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그 유봉지심이라고 그랬죠. 봉지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봉이란 말이 앞에 나와요. 봉이란 단어가. 그 봉새가, 곤이 이제 붕으로 변해서 이제 쫙 하늘을 날아갔더니 밑에 있던 그 조그만 새들이
어, 고상 봉고지간 역차 비지지하라고 기억나시죠? 이 쑥과 다북쑥과 이 작은 쑥과 큰 높은 쑥 사이를 내가 힘껏 날아다녀도 내가 날아다니는 최고치야 하면서 이 작다는 비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구만리 장천을 날아간 것과 컨트라스트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봉지심이 나오는 거죠. 장자는 지금 해시한테 너는 봉지심이야. 그리고 거꾸로 나는 봉황이야 라는 게 은근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뉘앙스. 두 번째는 수천지운이라 그러죠. 이 니운은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들이운 구름도 나와요. 앞에 이 붕새가 이 남명에서 북명으로 날아갈 때 천지가 있는 북명으로 날아갈 때 그 날개를 펼치면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장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사인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소요유 전체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쓰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그 우리 교육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학력이라는 걸 가지고 뭘 전공을 해서 그 전공을 이제 어디다 써먹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고 기능을 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로 훌륭한 문학가나 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긴 하지만 내가 존경한 특정 인물이 문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능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장자가 이 해시 쓰임새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난세에는 기능과 쓰임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해도 이제 아랫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오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기능은 쉽게 가려집니다. 사라지죠. 기능이 없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사회가 분화가 심해서 특히 분화가 될수록 기능인의 역할이 커지고 사람을 기능으로 보기 십상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고 세상살이를 하려면 세상살이를 하니 기능과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장자는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크게 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자는 여기서 해시의 말을 받긴 하지만 해시의 말을 한 바퀴 돌리죠. 네가 보는 관점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관점의 변화라는 건 단순히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네가 말하는 쓰임새라는 건 쓰임새 그 자체로 중요하거나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쓰임새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해시는 지금 얘기를 할 때 뒤에 가면 점점 나올 텐데 개념화시키고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나무라든지 이 큰 박이라든지 하는 건 결국은 너의 말, 네 말이 대이불용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지만 대이불용이라는 말로 이게 개념화시킬 정도로 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보고 개념으로 분석하는 틀에 굉장히 능란하죠. 장자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틀, 그것이 결국 너를 가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틀이 네가 계속 개념을 확장시키고 개념에서 공부를 가지고 개념을 잘 갖고 논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다일 수 없다는 거죠. 너 개념에 빠져 있을 수 있어라고 해서 개념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얘기하고 있고 개념보다는 개념과 개념이 만나는 그 관계성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서양에서 서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말하는 건축학
돌을 밑돌을 쌓고 그 위에 하나 올리는 이런 그 조직적인 논리 구조에 되게 익숙한데 장자는 그 개념을 그렇게 고정되고 건축학적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 거기 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움직이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개념 바뀐 게 아니라 가치조차 바뀔 수 있다는 관계성을 아주 주목해요. 이것 때문에 장자가 읽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까다롭고 움직이고 관계성이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 악 그러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쁘다 그래서 윤리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나 읽어보고 얘기하는데 장자는 자체로 선악은 악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관계에 들어가서 맥락에 두고 볼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자는 개념을 갖고 싸우지 않고 그 개념을 흡수를 해서 금방 이해를 하지만 늘 맥락에 두고 검토를 합니다. 이게 장자가 어려운. 그래서 10번 얘기와 11번 얘기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그 변형이 생긴 그런 거죠. 그렇다 그래서 관계가 전부 개념이 고정된 실체화된 게 아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유동성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또 이해한다고 해도 장자는 거기 또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성이 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 관계성 자체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실체화시키거나 그것이 다른 차원이니까 뭐가 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실제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더 중요한 건 그걸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불교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이 되는 거죠. 뭐가 있긴 있는데 그건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해서도 안 돼 그러죠. 이 답답한 노릇인데 이 장자가 그래서 힘든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 소유 전체에서 곤이며 붕, 남명, 천지, 먼 고야산, 여기 지인, 그다음에 지인, 그다음에 신인, 성인, 지인, 무인, 지인은 무인, 무기죠, 무기, 자기 의식이 없고, 신령스러우니까 무공, 공적이 없으며, 성인은 무명, 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해신은 명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명에 집착을 하면, 명에 의해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면 공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그 명이 없어야 성인이 되고, 공적을 잊어버려야 신인이 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단계는 의식이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곤이며 붕이며, 성인의 비유, 이런 신화적 색채,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로만 받아들이고, B를 얘기하면 B로만 받아들이니까, A, B, C, D 계속 변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 항상 변한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죠. 그걸 마지막에 와서, 무하유지양, 광막지하라고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하유지양, 광막지하라고. 나무 하나만 있고, 거기서 여유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자꾸 개념에 얽매이고, 공적인 1인사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있어요. 이 생각도 잊어버리는 거죠. 재밌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 단락을 읽었는데, 이 장자라는 책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온 수많은 제자법가의 책은, 대부분의 경우, 제일 먼저, 이제, 스승님이 등장을 합니다. 스승님이 숨은 화자이고, 물론 이게 장자는 숨은 화자이긴 하지만, 장자가 뒤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지 전혀 이제 내레이터를 빼냈다가 뒤에 와서 내레이터를 턱 등장시켜서 이거를 연결시키도록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자는 여기서 지금 곤이니 붕이니 무하유지양이니 소가 아무리 커야 무슨 하늘에 뒤로 구름 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요거를 앞에서 농담이라고 얘기를 했죠. 농담이라고 얘기한 것은 장자는 이 얘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얘기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개념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이거를 빼고 일부러 농담처럼 가볍게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농담도 상대방과 전혀 대척점에 있는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소요율을 장자 전체의 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세한 설명, 보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연 무하유지양, 이 광막지하, 곤과 붕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과연 그 세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장부터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해시와 장자입니다. 여기서 해시와 장자라고 해서 장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죠. 해시라는 인물이 이 장자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친구이자 적이고 라이벌이자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그걸 격파해야 될 사람이고, 언어에 굉장한 달인이면서 그것을 음미해야 할 인물을 갖고 있는 게 장자이기도 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해시가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두 편의 에피소드에서 뚜렷이 드러나죠. 그래서 좀 다르게 읽으면 장자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면은, 해시와 장자의 관계로 이 장자를 꿰뚫어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다채롭게 변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장자와 해시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긴장과 친밀과 농담, 이런 것들이 이 둘 사이를, 온갖 감정이 다 있죠. 존경과 질투, 그리고 서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리고 그들이 쓴 언어는 논리의 구축과 해체, 그리고 과장이면서 시적 표현, 그리고 기발한 비유와 비약, 그리고 시치미떼기, 그리고 유머,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뛰어난 문학 작품이 되는 거 하는 것이고, 둘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 이전에서 고전을 두고 토론한 장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해시 쪽은 묵가계통의 명가니까 이쪽에 정통을 하고, 장자는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노노의 세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노노의 세계를 상당히 폭넓게 알고 있다는 뒤에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소요를 서문으로 전체 서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자의 세계는 여러 모습으로 변주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죠. 근데 이 암시하는 다른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운동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곤이나 아니면 막고지에 있는 사람이나 열자라 같이 굉장히 모델된 사람들, 열자 100% 진위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기 그 무하유지양과 광막지에 있는 주인공들,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 소요하고 방황하고, 좋은 뜻의 소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방황하고 거닐고 늘 움직입니다. 운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고, 이건 다시 말해서 몸의 움직임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육아에서 여기서는 몸과 활동성, 동을 중시한다면, 이거는 육아에서 말하는 심과 정을 중시하는 사고와 정을 중시하는 사고, 완전히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읽는 것도 아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몸의 운동성이기도 하고 정신의 운동성이기도 하죠. 이것도 장자를 읽는 키워드가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서문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재물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